42만 화물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운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과 뉴스나이트 함께할 김정아, 정진영입니다.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여야 모두에서 잡음이 거셉니다. 여당은 윤핵관과 대표 사이에, 야당은 친문 대 친명으로 나뉘어져서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 보이는데 정치권 상황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과로와 과속 그리고 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안전운임제를 사수하기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가 현재 비상입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은 민생과 밀접한 화물연대 파업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네, 자, 화물연대는 오늘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인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오늘은 우려했던 대규모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지만 노조가 안전운임제를 올해 말까지만 유지하기로 한 일몰제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총파업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언제라도 충돌이 일어날 불씨는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김철희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수도권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불리는 의왕 ICD 앞에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총파업 출정식을 위해 모인 이들은 왕복 4차선 도로를 꽉 채웠습니다. 경찰이 무단도로 점거라며 해산을 명령하기도 했지만 강제 집행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노조는 파업 출정식에서 안전운임제 사수 등 권리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42만 화물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운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의왕뿐 아니라 인천 신항과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등 전국 15개 지역에도 화물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노동자들은 기름값 상승과 안전운임제 일몰제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화물 노동자의 자존심과 삶을 지켜내고 도로의 안전을 지켜내는 투쟁에서 지도부는 어떠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팔복과 기름과 모든 것이 선을 넘어서 이제는 살 수 없다는 하소연을 했습니다. 화물차를 세우고 화물연대 총파업에 함께하겠다는 전국에서 출정식을 마친 노조원들은 물류 거점으로 터진 뒤 본격적인 봉쇄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인천항을 봉쇄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노조원과 노조원 사이 실랑이가 오가기도 했고 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사장님 의지가 중요한 거잖아. 울산에서는 화물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을 밀친 조합원 4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붙잡히기도 했지만 우려했던 대규모 충돌은 없었습니다. 파업 첫날 거점으로 가는 비노조원 차량 자체가 많지 않았던 데다 노조원들 역시 완전 봉쇄보다는 대화를 통한 설득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노조는 안전운임제를 올해 말까지만 유지하기로 한 일몰제를 폐지하기 전까지 총파업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일몰제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그래서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고 계속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가 원칙에 따른 법 집행을 거듭 강조한 만큼 물류 거점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언제라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총파업 첫날인 오늘 조합원의 40%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멘트와 철강 등이 물류 차질을 빚은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12개 항만이 모두 정상 운영되는 등 전국적인 물류 피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첫날, 조합원 40% 남짓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 등에서 철강 물량 반출이 안 되는 등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충북 단양과 제천, 강원 영월 등 주요 시멘트 공장에서는 화물연대의 방해로 시멘트 출하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오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제품 출하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 건설 현장에도 막대한 차질, 공사 차질이 예상됩니다. 총파업 첫날 전국의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 대비 1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12개 항만이 모두 정상 운영되는 등 전국적인 물류 피해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부산항과 인천항 등 주요 물류 거점에 군 위탁 차량 같은 관용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는 등 비상 수송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정당한 집회는 보장하겠지만 운송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안전운임의 근거가 되는 안전운송 원가는 화물현대와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 교통연에서에다가 그 운송 원가 조사를 다 시켰어요. 내년도 안전 운임이 안 되던 사실은 이걸가 만약에 운임으로 안 들어가면 안전 운송 원가로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화물차 운전 종사자들은 명분 없는 집단 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운행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는 그야말로 비상인데 소주 공급까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네, 화물연대 노조가 소주 운송을 막으면서 출하량이 평소의 절반에도 못 미쳐 일부 편의점에서는 공급도 제한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참이슬과 진로 이즈백 등 하이트 진로 소주 생산량의 35%를 맡고 있는 경기도 이천 공장.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공장 입구에 운반 차량을 세워두고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지난 3월 하이트 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업체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이후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왔습니다. 지금 기름값 인상으로 한 달에 300만, 400만 원씩 더 들어가는데 5% 인상해봤자 돈 50만 원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일을 하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공장을 점거하거나 출고 자체를 봉쇄한 건 아니지만 화물차의 진출입을 통제하면서 소주 출하량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는 평소의 60%, 이달 들어서는 38%까지 추락했습니다. 파업이 과격화되면서 출고율이 줄고 있는데 정확히 이제 수치가 확인된 게 지난주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같은 경우에는 평균 출고율이 38%밖에 안 됐다고 하네요. 소주 운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편의점 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축 물량은 적은데 향후 공급량을 장담할 수 없다 보니 편의점 물류센터에서 소매점으로 보내는 발주 물량을 통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은 지난 4일부터 참이슬과 참이슬 오리지널, 진로 이즈백에 대한 발주를 1회당 한 상자, 이마트 24는 3상자로 제한했습니다. CU는 참이슬 한 종류에 대해서만 30개 물류센터 중 2-3곳에서 발주를 제한했으며 GS25는 물량을 조절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별로 사정은 제각각이지만 물류센터의 공간 등을 고려할 때 최대 열흘 정도가 버틸 수 있는 한계로 보입니다. 평균 일주일이고요. 해봐야 열흘, 2, 3일 정도 분량입니다. 많이 땡겨놓으려고 해도 센터에 땡겨놓을 자리도 없거든요. 음식점 등 소주를 납품하는 주류 도매상 수백 명은 공장으로 트럭을 몰고 와 직접 소주를 조달해 갔습니다. 하이트 진로 측은 운송사를 추가로 계약해 배송 차질을 줄이겠다는 계획이지만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길어질 경우 소주 대란마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 첫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모두에게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노정 대화를 먼저 하면서 불법 행위는 법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라는 건데 이번 파업에 대한 대처가 새 정부 노정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연대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은 아침 출근길 대처 방안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법과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든 또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다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 왔습니다. 노사 모두에게 같은 잣대를 내세우긴 했지만 사실상 화물연대를 겨냥한 말로 풀이됩니다. 화물연대 구성원은 법적으로 노동자 신분이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 차주 등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자영업자 신분으로 단체 행동권도 가질 수 없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를 창구로 협상을 먼저 진행하고 있다면서 산업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입법 사항인 만큼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층 수위를 높여 민생을 가로막는 투쟁이라고 비판하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노조의 불법 행위를 단호하게 근절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유통업 생태계가 큰 피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최근 물류 수송난을 악화시키고 물가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국민 생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절규에 법과 원칙보다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해 화물운수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법 개정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안전운임제를 일몰제로 도입하면서 국토부가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놓고 할 일을 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정부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불거진 첫 노동계 파업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한 정부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느냐는 향후 노정 관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오늘 사상 처음으로 검사 출신이 내정됐습니다.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리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인데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새 경제팀 구성에서 이제 남은 건 경제계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인데요. 역시 검찰 출신이 오는 건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내정됐습니다. 검찰 출신이 수장을 맡게 되는 건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입니다. 이복현 내정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이 과정에서 금감원과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분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종국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 내정자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로 내정 2주 전에 검찰 수사권 분리에 반발해 검찰을 떠났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시작으로 정부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이 중용되면서 이른바 검찰공화국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인사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독직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인사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지명했습니다. 정통 관료 출신으로 금융위기 때 금융위 국장을 맡았던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씩 필요한 미세 조정은 하겠지만 DSR을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은 유지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임산업은행 회장으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지낸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금감 원장과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새 정부의 경제팀 수장 중 남은 건 공정거래위원장뿐입니다. 일부에선 벌써 검찰 출신 인사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들의 유배지로 인식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던 검찰 고위 간부들의 추가 좌천성 인사가 예고되는 대목이죠.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박찬호 광주지검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를 지휘한 뒤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습니다. 범죄 예방과 대처 방안 같은 중요한 법무 정책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국제 형사사법 협력 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데 수사권이 없어 사실상 유배지로 해석되는 자리입니다. 한동훈 장관도 취임 다음 날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지난 정부 때 요직을 도맡았던 검찰 고위 간부들을 그 자리로 대거 발령내면서 세간의 해석에 확인 도장을 찍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뜻에 안 맞는 그런 검사들을 이렇게 한직으로 몰아넣는 것,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능력과 공정의 기준에 따라 인사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법무연수원에 근무했는데요. 그래서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연구위원은 모두 4자리인데 당시 정원이 꽉 들어차면서 일부는 지방고검에 발령낸 뒤 법무연수원 파견 형식을 취해 적절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만간 있을 후속 검찰 인사에서 지난 정부 때 중용된 고위 간부들을 콕 집어 추가로 좌천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와 감찰을 주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윤석열 사단 대표 주자이자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도 손꼽히는 박찬호 광주지검장도 돌연 사의를 표명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대검 참모를 맡았다가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됐던 점을 의식한 듯 명예가 회복된 지금이 검사직을 내려놓을 때로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검사로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 나머지 허락받은 것을 돌려드리고 싶다면서도 자신의 사직이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로 확대 해석엔 선을 그었습니다. 신임 검찰총장 인선이 늦어지는 가운데 검찰 안팎의 상황까지 요동치면서 조만간 있을 후속 검찰 인사도 규모나 여파가 상당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조직이 신설돼 오늘부터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초대 단장에는 비검찰 출신인 박행렬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 개발부장이 임명됐습니다. 사회 분야 정보 수집 관리를 담당하는 인사정보 1 담당관에는 이동균 서울 남부지검 형사 3부장,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인사정보 2 담당관에는 이성도 국무조정실 평가총괄과장이 각각 임명돼 단장을 보좌합니다. 이외에도 검사 2명을 포함해 인사혁신처와 국방부, 국세청과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인력이 파견 배치돼 정원 20명보다는 적은 17명의 인원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6.1 지방선거를 완승으로 이끈 국민의힘 내부에서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기 당권 경쟁에 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많은데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징계위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진 기자 보도입니다. 당내 친윤그룹으로 꼽히면서 최다선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다시 이준석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 대표가 공천혁신을 한다면서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미경 최고위원을 성남 분당을 같은 승률 좋은 지역에 배치하는 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자기 정치한다고 날을 세운 데 이어 또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출장 중인 이준석 대표도 반발했습니다. 정 의원을 겨냥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 입장과 다른 이야기를 하며 러시아 역성을 들어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의 측근들도 과연 누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냐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쪽쪽 빨아먹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는 뭐 너무 자기만 주목받는 거 아니야?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차기 당권과 당내 주도권을 두고 갈등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 권력 다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력 다툼이라고 보는 거는 지나친 억측이다. 그렇게 보고 당 대표나 원내대표는 항상 구성원들로부터 비판받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에 합류한 안철수 의원까지 이준석 대표의 공천혁 신위에 견제구를 날리고 당권 도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입니다. 언제 새롭게 전당대회를 할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뭐 그런 경우가 다가오면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내부 갈등의 분수령은 오는 24일을 전후에 열리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징계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조만간 최고위에서 정미경 최고위원에 대한 분당을 지역위원장 임명까지 논의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국민의힘은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네, 반면 6일 지방선거 패배 이후 혼란과 내홍을 수습할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에는 4선 중진인 우상호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우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가능성에는 말을 아꼈지만 지난 선거에서 이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공천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새 비대위원장에 내정된 4선 우상호 의원은 당내 586 그룹 대표주자면서도 개파색이 옅은 화합형 인사로 꼽힙니다. 지난 대선 때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아 패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평가도 있지만 극심한 내부 갈등을 조기에 수습할 적임자라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우상호 의원님을 비대위원장으로서 안건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주셨다는 말. 오는 8월까지 민주당을 이끌게 될 우상호 의원에게 놓인 가장 큰 숙제는 선거 패배 책임론을 둘러싼 내홍입니다. 우 의원은 당내 갈등의 핵심이자 여전한 뇌관인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유력한 당원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 두 가지로 소개를 했는데 그걸 지금 내가 무엇이 옳다 그러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죠.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명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 공천 과정 조사는 쉽지 않다고 명확히 선을 그으며 조기 진화에 나섰습니다. 컷오프 됐다가 다시 되는 과정이 좀 정상적이지 않다고 많이 느끼지만 그렇다고 그걸 당이 공식 라인에서 다 결정한 거를 이제 와서 공천 얽힌 여러 사연들을 다 조사해보자는 것은 정당사상 별로 드문 일이라서요. 그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권 경쟁에서 최근 합류한 당원들과 일반 국민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친 이재명계 요구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시대 흐름이 맞게 해야 되겠죠. 결국 당원들의 참여, 또 일반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나가야겠죠.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비대위에는 선수별로 추천한 이용우, 박재호, 한정혜 의원, 원외 인사로는 김현정 원외위원장 협의회장이 합류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당연직으로 참여합니다. 청년 여성 비대위원 인선도 향후 비대위 내부 논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6일 보궐선거 당선 뒤 처음 국회에 출근한 이재명 의원은 민주당 갈등의 핵심인 자신의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미국 유학길에 오른 이낙연 전 대표는 출국 전에 뼈 있는 말을 남겼는데 당 상황에 따라 조기 귀국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당선 뒤 국회에 첫걸음을 내디딘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 낮은 자세로 겸허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갈등의 뇌관으로 꼽히는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직까지 전당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당내 구심점이 마땅치 않고 온갖 비판에도 보궐선거에 등판한 점으로 밀어 결국 이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로 나설까요? 개항으로 간 것 자체가 그걸 전제하고 나선 거겠죠. 이 의원의 국회 동원에 맞춰 지지자들이 국회와 당사 앞에 축하화환 수십 개를 보내며 확고한 지지세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불가론과 불가피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아예 내년 2월로 전당대회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비슷한 시간 이 의원과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 미국 유학을 떠나면서 당 내용 관련 언급은 피했지만 국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책임 있는 분들이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앞서 진행된 언론과 인터뷰에선 이재명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기이한 출마가 대선 패배의 연장전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두고 연일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권을 둘러싼 파워게임이 총선 공천과 향후 대권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전당대회 전까지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대선부터 지방선거까지 올해 예정된 선거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의원과 부인 김혜경 씨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최근 잇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수사의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여의도 입성 첫날, 이 의원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 남부경찰청은 원칙적 수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 보장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거란 우려에 대해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지방선거 종료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부담도 털어낸 만큼 경찰이 이 의원 관련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당장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경찰은 이미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일주일에 걸쳐 카드가 사용된 음식점 등 129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결제 내역을 분석하면서 관련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본격적인 소환 조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경기도청 전 직원 배모 씨를 거쳐 김혜경 씨까지 경찰 소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의원 본인이 직접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 이후 성남시청과 후원기업을 잇따라 압수수색하며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압수한 자료 분석에 주력해온 경찰은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조만간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이 의원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과 관련해 이미 관련 계좌를 압수수색했고 이 의원 자택 옆 경기도시주택도시공사 합숙소가 선거사무소로 쓰였다는 의혹도 CCTV를 확보하는 등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 종료와 더불어 이 의원 사건을 지휘하는 경기 남부경찰청장이 교체되는 것도 수사를 재촉할 요인으로 꼽힙니다. 신임 청장으로선 성과의 지표가 되는 첫 주요 사건이 이 의원 관련 수사가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수록 정치권 공방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지난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후보 간 상호 비난전은 고소 고발로도 이어졌는데요. 특히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간 대결이 뜨거웠던 전북에서는 경찰 수사 대상에 시장 군수 당선자 4명이나 오르는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에서 이번 6일 지방선거 과정 중 부정 의혹이 처음 불거진 곳은 전주입니다.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어주겠다며
특정 후보에게 당선 후 인사권을 요구하는 선거 브로커들의 욕성이 공개된 겁니다. 처음에는 완곡하게 그리고 나중에는 단호하게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지 실제로 이렇게 브로커들이 선거를 좌지우지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요구를 한 3명 중 전직 시민단체 활동가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여론조사기관 5곳을 압수수색하고 문제의 녹취록에 등장한 건설사 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직 군수 낙마와 민주당 공천 재심 등으로 선거 판세가 엎치락뒤치락했던 장수. 곳곳에 금품 선거 방지 현수막까지 나붙었지만 끝내 특정 후보 측에서 경선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후보 측 관계자를 조사하던 중 다른 선거 사범 1명을 구속했고 피의자 차량에서 4,800만 원도 압수해 대리투표와 관련성을 파악 중입니다. 장수군에 사는 한 60대 남성은 유권자에게 2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최초 진술과 선거와 관련이 없다는 유서 내용이 다르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읍에서는 민주당원 등 80여 명의 수상한 회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당원과 일반 유권자에게 회식에 참석하라는 문자를 보낸 민주당 정읍시당 관계자 1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당시 회식에 당원이 아닌 유권자도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음식값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은 정황도 잡았습니다. 이처럼 전북에서 수사선상에 오른 지방선거 당선자는 시장, 군수 4명 등 모두 12명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역민의 대표를 자처하며 나선 이들이 이렇게 법 위반 의혹의 중심에 서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씁쓸한 단면이 이번에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도 좀처럼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갭투자 의혹,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도 줄을 잇고 있지만 여야는 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연일 내탓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은 여전히 미완성 상태입니다. 한 차례 낙마 사태를 겪은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의 빈자리가 좀처럼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새 후보자들이 지명됐지만 역시 우후죽순 솟아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후보자는 과거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 자질 논란을 빚고 있고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막말 논란에 더해 본인과 자녀의 부동산 갭투자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또 그 아파트는 지금 굉장히 고액입니다. 그래서 투기 목적이었다면 그거를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지 그걸 팔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갭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국회는 장관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회 날짜도 못 잡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직을 달라는 국민의힘, 못 준다는 민주당 사이 기싸움에 원구성 협상은 제자리에서 난항에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합니다. 개혁과 혁신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2주 앞으로 다가온 인사청문 기한을 넘기면 검증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상대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내탓 공방에만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국회법마저 어기면서 국회의장 선출을 거부한다면 이는 또다시 명백한 결격 사유의 후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회피하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고 여야는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두고 원내 지도부 간 첫 협상에 나섭니다. 하지만 뇌관으로 꼽히는 법사위원장만큼은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입장이라 이후 협상 과정도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연일 보수단체 시위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 용산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면서 법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에서는 폭력과 테러를 방관하는 옹졸함의 극치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조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
욕설과 협박이 뒤섞인 집회가 밤낮 없이 계속됩니다. 어디 중공으로 꺼지든지 국회 아우지로 가서 강화문 단두대에 세워갖고 바늘로 꼭꼭 찌르면서 그 하늘 풀어야 돼요. 대부분 고령인 마을 주민은 불면증과 환청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최근 고소장을 접수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집 앞에서 시위하는 거 한 말씀만 해주세요. 시위 앞에 하고 있는 거. 예, 뭐 불편합니다. 예.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나아가 이미 대통령실 참모를 통해 집회 자제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다는 등 중재 분위기도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은 일축에 가까웠습니다. 글쎄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양산 집회를 대통령이나 정부가 강제로 막을 근거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회 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며 임의로 억누를 수 없고 집회 기준에 맞으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방관을 넘어 시위를 부추긴 꼴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조호섭 대변인은 국정 총책임자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과 퇴임한 자연인에 대한 폭력적 테러가 같으냐며 옹졸함의 극치라고 지적했고 박용진 의원은 당에도 싸다는 졸렬한 인식을 드러낸 발언으로 진영 논리와 편가르기 인식을 드러냈다고 꼬집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법으로 시위를 막을 순 없지만 자제를 호소한다는 모범 답안을 제시하며 그랬다면 문 전 대통령의 양념 발언과 차별화할 수 있었을 거라고 아쉬워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당연히 시위를 자제하면 좋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대한 뚜렷한 철학을 말한 거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은 백신 접종 여부나 국적에 상관없이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인천공항의 항공 규제도 모두 풀리면서 이번 휴가철에는 공항이 북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첫 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 5월 셋째 주부터 3주 연속 낮음을 기록했습니다. 주간 신규 환자는 11주 연속 줄었고 확산세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주 연속 1 미만을 지켰습니다. 안정적인 방역 상황 덕에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백신 미접종자는 입국 후 일주일 격리를 해야 했지만 백신 접종 여부, 내외국인 여부를 가리지 않고 격리 의무를 푸는 겁니다. 이미 입국해 격리 중인 사람도 격리가 해제됩니다. 다만 입국 전후 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이나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입국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 후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PCR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출입국 일정이 촉박한 단기 방문객께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입국 당일 검사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과 비행기 운항 규제도 풀립니다. 운행 편수 제한과 비행 시간 제한 등 코로나로 생겼던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가 모두 해제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입국자가 입국 전 검사 결과, 건강 상태 등을 Q코드를 통해 미리 입력하면 입국 후에는 검사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집니다. 당국은 우려 변이가 발생하거나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등 유사시에는 입국 관리 체계를 신속하게 다시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에 예방 효과가 있는 3세대 두창 백신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한 건데 백신이 들어오더라도 일반 국민이 아닌 접촉자 등 고위험군만 접종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원숭이 두창이 해외에서 빠르게 확산하자 방역 당국이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3세대 두창 백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원숭이 두창의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자 제조사와 국내 도입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도입이 추진되는 3세대 백신은 덴마크 기업인 바바리아 노르딕이 개발한 진네오스입니다. 원숭이 두창에 승인된 유일한 백신으로 감염자와 접촉 부위 나흘 안에 맞으면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보유 중인 2세대 백신도 원숭이 두창 예방에 85%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접종 방식이 까다롭고 심근염 등 부작용 우려가 큽니다. 3,500만 명분에 달하는 이 백신을 두고 3세대 두창 백신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입니다. 방역당국은 3세대 백신을 들여오더라도 감염 노출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 등 제한적인 대상에만 접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일반 인구에 대한 당장의 사용 계획은 검토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노출 후 사용에 대한 매우 제한적 목적의 사용만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정부는 원숭이 두창 국내 발생에 대비해 관심 경보를 발령하고 2급 감염병 지정을 결정했습니다. 관련 고시가 내일 발령되면 확진자는 격리 치료를 받게 되고 의료기관은 24시간 안에 환자 발생을 보고해야 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야생화는 그 이름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4선의 우상호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 이후 혼란에 빠진 당을 수습할 수 있을까요? 자, 국민의힘 내에서는 차기 당권을 둘러싼 파워게임이 본격화하는 양상인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추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의 내용을 수습할 비대위원장으로 맏형인 86세대 맏형이죠. 우상호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거 뭐 추대했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네, 그런 거죠. 예. 그런데 86 용태론이 나오는 속에 이 86 맏형이 또 이 당의 수장 역할을 좀 맡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또 이 관리형 비대위다. 이런 평가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도 뭐 관리형 비대위냐 혁신형 비대위냐 논란 끝에 결국 관리형 비대위로 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때 이유는 지방선거가 코앞이니까 일단 뭐 선거 때까지 관리형 비대위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런데 또 패했단 말이에요. 네. 자, 두 차례 이렇게 연이어서 패했다라고 전제한다면 지금은 관리형 비대위로 가는 게 맞을까요? 혁신형 비대위로 가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혁신형 비대위로 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전당대회를 좀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정말로 수술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냥 관리형 비대위를 구성해서 그냥 전당대회 때까지 관리만 하겠다. 지금 그런 기조로 지금 나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전당대회를 미루는 한이 있어도 혁신형 비대위를 선택했어야 한다. 이게 이종훈 평론가의 평가신데요. 자, 이 혼란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우상호 의원을 선택한 이유, 추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형 비대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8월 전당대회를 원칙적으로 하기로 지금 합의가 돼 있는 상태고, 그걸 만약 미룬다고 하면 또 다른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2개월 안에 혁신을 하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준비하기 위해서 비대위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양쪽에서 사실은 전당대회 앞두고서 엄청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중간에서 정말 흔들림 없이 양쪽 의견들을 조율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 하는 부분을 고민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우상호 의원을 선택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 개파색이 그렇게 짙지 않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586 세대이긴 하지만 차기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정치를 떠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점들이 아마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상호 의원을 선택한 배경이 아닌가. 그리고 원내대표도 했고 당에서 오랫동안 역할을 했고 또 그 결단력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상호 의원이. 그래서 이게 양쪽에서 충돌할 때는 중간에서 누군가 중심을 잡고서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우상호 의원을 선택한 것 같고 네. 만약에 이제 전당대회를 미룬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지금보다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선택지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혁신형보다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총 6명 비대위원이 추천이 된 이런 상황인데요. 초선 의원도 있고 재선 3선 의원도 있고요. 원외에서 들어오신 분도 있고 당연직으로는 박홍근 원내대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면면을 보면은 뭐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역시 이제 그 각 선, 초선, 재선, 3선 그룹에서 각각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네. 한 명씩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우상호 의원 포함해서 지금 현재 비대위에 포진된 분들이 개파색이 그렇게 짙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지금 그냥 얘기하면 예전에 이낙연계, 이재명계 이렇게 두 그룹으로 크게 나누어졌는데 그 그룹에 크게 소속되지 않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그 당내에서 의원들이 모여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아마 당내에서 추천할 때도 초선, 뭐 재선, 3선 그룹에서 추천할 때도 개파색을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 치우친 분이 들어가게 되면 비대위 구성 자체가 안 돼요. 그런 점에서 온다고 하면 개파색이 옅은 분들로 각 선에서 초선, 재선, 3선 그룹들에서 모여서 합의해서 다 추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비대위원 구성 과정에서는 크게 논란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새롭게 출범하게 될 민주당 비대위. 자,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만만치 않은 이런 상황인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 후보의 오늘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선거 패배로 지금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당을 수습하는 일이 첫 번째 과제겠죠. 그리고 전당대회가 곧 8월로 예정됐기 때문에 전당대회 준비를 잘 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잘 선출되도록 관리하는 일이 또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고요. 네. 자, 새 지도부가 잘 선출되도록 관리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이 얘기 좀 듣고 오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2달짜리 사실상 관리형 비대위가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역할을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연패로 해서 거의 지금 뭐 이 사람 상태로 본다면은 좀 급히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전 보거든요. 예. 피가 절절 흐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냥 간단하게 소염제 하나를 먹고 그냥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까지 연이어서 패배를 했다라고 전제한다면 정말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패배했을까에 대해서 정말 냉철한 성찰 과정이 좀 필요할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당내에서 상당히 반발을 많이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일 거예요. 누군가는 책임 논의로부터 자유롭게 어려울 테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라는 거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새롭게 이렇게 만약에 뭐 어떤 형태로든 전당대회 빨리 해서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그 지도부가 할 수 있을까요? 비상대책위원회도 못하는 거를 저는 그렇게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새 지도부를 빨리 만들겠다는 얘기는 개파 그냥 그대로 온전시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민주당이 좀 제가 보고는 너무 안전한 선택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수술을 해야 될 상황에 좀 소염제를 쓰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공천 과정도 조사하자 이런 강한 주장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장이 오늘 우상호 의원 비대위원장으로 추천된 의원은 좀 선을 긋는 이런 발언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2달 안에 이걸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사실 전당대회 준비하는데도 시간을 투자해서 해도 지금 누를 가지고 또 싸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 준비하기도 2달은 너무 짧은 기간인데 다른 일을 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선거 패인 분석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정훈 평론가님하고 제가 좀 입장이 다른 부분은 과연 새로운 이제 그 지도부가 들어서고 나서 개혁을 안 할 거냐? 저는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면 네. 죽습니다, 그냥. 비대위와 새롭게 들어설 지도부의 역할은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만약에 이제 2달 동안 비대위를 해서 비대위가 쇄신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뽑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새로운 지도부가 개혁과 쇄신을 안 한다? 그거는 민주당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건 필수입니다. 뭐 선택이 아니고요. 그래서 비대위가 지금 2달밖에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형 비대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걸 이제 나중에 그러면 누가 당권을 잡고서 당의 지도부로 들어오게 되면 뼈를 깎는 쇄신과 성찰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패배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모든 과정들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변화를 시도했다고는 느낌을 받을 수 없을 것이고 지지를 못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비대위, 지금의 이 2달짜리 비대위로는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당 지도부가 선출되고 나면 그 지도부가 쇄신과 변화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지금 비대위가 쇄신이나 아니면 그 이번 패배에 대한 평가를, 선거 패배의 분석을 뭐 깊이 있게 할 수 있다. 저는 네.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그건 네.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네. 하면 관리형 비대위로 전당대회를 준비를 잘 하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선출된 지도부가 그 일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대로 된 혁신은 새로운 지도부가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추준봉 교수님의 의견이신데요. 자, 이제는 초선 의원이 된 이재명 의원,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서 등원했는데요. 짙은 회색 정장에 민주당을 나타내는 파란색 넥타이를 맨 차림이었습니다. 자, 발언 듣고 오시죠.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당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전당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네, 가장 관심이 전당대회 출마할 것인가 이 여부인데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생각은 해봤다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절대 출마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다는 거. 네. 예, 그게 지금 가장 눈길을 끄는 이거는 대목이고, 그러면 출마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출마를 한다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뭐 생각을 좀 계속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조인데 시간 별로 없잖아요, 사실. 2달 남았죠. 예. 그리고 이미 생각 안 해보셨을까요? 이미 생각 다 마치셨다. 지난번에 개항을 출마를 결정했을 때부터 이미 전당대회 전제로 해서 그렇게 출마 전제로 해서 그렇게 결정 내렸다라고 하는 설이 바다하기도 했었고, 그건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전제할 때 이미 결론은 내렸고, 다만 지금 현재는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론이 좀 수그러들 때까지 일단 몸을 낮추고 좀 이제 관망을 좀 하겠다. 이런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출마 선언은 아무래도 임박해서 하는 게 맞겠죠. 예. 네. 조홍천 의원도 개항으로 간 것 자체가 당대표를 전제하고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선 의원 이재명 의원 당권 도전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면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제가 뭐 할 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2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지금 현재 민주당 거의 뭐 그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당 아니겠습니까? 이 당을 이끌어가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일정 부분 민심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대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에서도 어느 정도 그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 당을 지도를 하지 않게 되면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출마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예. 다만 이제 본인 입장에서 지금 그런 부분을 밝히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를 치렀는데 선거에 패배를 했고 그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또 본인도 그 부분에 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전당대회에 도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관망하지 않겠나. 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보면 이재명 의원이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은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의 마지막 변수는 여론의 추이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 패배 원인이 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문과 친명이 쫙 갈라져서 지금 공방 중인데 일단 송영길 대표 컷오프가 비대위에서 이제 번복되지 않았습니까? 이것까지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게 민주당 계파 갈등 2달 안에 수습될 수 있을까 좀 걱정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2달 안에 수습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적당히 봉합하고 차기 지도부를 구성을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차기 지도부 체제 하에서도 이 계파 갈등은 더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당이 완전히 쇄신을 하려고 한다면 국민의힘 이상의 선택을 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라고 하는 영선에 네. 계파도 없는 이런 인물을 지난번 전당대회 때 당대표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거 이상의 좀 혁신적인 선택을 민주당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점에서 보자면 사실은 이재명 의원이 이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조차도 저는 재고해봐야 될 사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결국 옛날 정치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본인이 당권을 쥐고 공천권을 행사해서 친 이재명계를 많이 당선시켜서 당내 조직 기반을 강화하고 그걸 가지고 뭐 차기 대권 도전할 때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 이 그림인데 이거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죠? 물론 전통적인 방법이 뭐 아직까지 이제까지는 좀 효력을 미쳤던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지금 많이 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증거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내 조직 기반도 없는 인물이 당에 들어와서 경선 통과했고 대통령까지 됐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 탄생 과정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보수조차도 이렇게 지금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보가 지금 변화를 하는데 굉장히 지금 제가 보건대는 그러니까 몸이 무거워요, 너무. 예, 그리고 너무 자꾸 이렇게 몸살해요, 과도하게. 지금 야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당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안전한 선택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으로 가가지고는 과연 답이 나올까? 네. 그리고 정말로 이 민주당에서 이준석 대표와 같은 그런 그 새로운 피가 어느 날 등장해서 혜성같이 등장해서 대표가 되는 상황 그런 게 과연 가능할까? 네. 좀 의문을 좀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견 없는 혁신적인 구세주, 그러니까 혜성처럼 등장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딱히 지금 마땅한 구심점도 보이지 않다 보니까 오늘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친명계죠. 이재명 의원이 자전거를 굴리기 시작했고 이게 멈추면 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의원이 전대를 출마하지 않는다면 그럼 누가 이끌어야 할까? 이 명확한 대안은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당내에서는 대안이 없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가지 조건인 첫째는 카리스마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네. 민심의 일정 부분 지지를 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내에서 그분을 대표로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예전에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계로 분류된 분들은 공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이제 만약에 당대표를 출마한다면 이재명 의원에 대한 비토나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럼 민주당을 과연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물론 계파 간의 갈등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죠. 네. 그러나 어느 정도 카리스마를 가진 분이 대표가 되고 나면 일정 부분 공천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분을 중심으로 모여서 민주당이 다시 지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지를 못 받으면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총선에 또 떨어지지 않겠어요. 낙선하게 되면 본인의 정치적 면도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룰로 하면 누가 이길지 몰라요, 사실은. 어떤 분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 대의원들의 권한이 훨씬 크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야 당원하고 그 일반 국민 이렇게 50대 50으로 하지만 민주당은 아직도 대의원들의 권한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에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의 영향력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민적 선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뭐 이재명 의원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당대표의 뭐 정말 이준석 대표처럼 지금의 그런 어떤 혜성처럼 나타나는 누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 누구든 나와서 경쟁해서 당원들의 선택 또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계파 간의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네. 추스리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내에서 그럼 마땅한 어떤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외부 수혈도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인물 꼭 이제 그 원내 인사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 그 인물이 당대표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활짝 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좀 이 대표 선출 방식도 좀 이제까지 그런 방식 말고 좀 새로운 방식. 민주당 이제까지 그런 거 사실은 어느 당에 앞서서 그런 거 해온 그런 정당 아닙니까? 그리고 이른바 플랫폼 정당이라면서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열려 있는 정당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생각하면 사실은 뭐 그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당권에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문호를 열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치열한 어떤 토론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물을 그야말로 이렇게 발굴해내는 그런 작업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도 계속 아쉬움을 표현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이번에 혁신형 비대위를 만들어서 그런 그 작업을 좀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토대도 만들고 시스템도 바꾸고 그래 정말로 이 명실상부한 플랫폼 정당으로서 만약에 탈바꿈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보건대는 생각보다 빠르게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오는 해법을 보면 이재명 그 의원 측에서 나오는 발언을 봐도 그렇고 나머지 다른 개파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봐도 그렇고 여전히 그 개파 정치의 그 습관으로부터 못 벗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잠깐 정정할 게 있어서요. 아까 저희 그래픽에서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 나갔는데 검수완박 법안 처리할 때 민주당을 탈당했었고 지금 복당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복당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서 무소속 의원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최준봉 교수님께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개파 갈등에는 그 뒤를 보면 팬덤 정치가 좀 자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 자, 친문계 좌장이죠. 홍영표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홍 의원을 비난하는 그 길이가 무려 3m에 달하는 대자보가 붙었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그 당원들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홍영표 의원의 발언에서 비판할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당원 입장에서 홍영표 의원의 그런 발언이 타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의견은 개진할 수 있지만 뭐 저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 지나치게 뭐랄까요 좀 그 상대방,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좀 위협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표현들이나 내용들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민주당 내에 있는 인사들이잖아요. 같은 당원들이고 그런데 너무 이렇게 각을 세우고 너무 그러니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고 본인과 입장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뭐 국회의원에 대해서 당원 입장에서 그건 잘못된 선택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너무 공격적인 성향이나 아니면 너무 좀 위협적인 부분으로 가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를 넘는 위협적인 표현들은 좀 지양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친문 대 친명 갈등 지금 앞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신경전으로도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쟁점을 보면은 3구 대선 이후 가입한 그 신규 당원 이 투표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쟁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전 지금 현재 이제 당규를 가지고 이제 대입을 시키면 이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기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친명계 쪽에서는 이분들을 참여할 수 있게끔 길을 좀 활짝 열자.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이후에 들어온 그 그렇습니다. 당원들은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이 많으니까요.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이번 대선 이후에 들어온 그 신규 당원들 그러니까 기존에는 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제 뭐 당원으로서 여러 가지 권리 행사 부분에서 이제 차별을 안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도 그냥 그 기존 당원들하고 동일하게 투표권도 부여하고 그렇게 좀 해주자라는 게 친명계의 주장인 거고 이제 그 친문계 쪽에서는 기존 룰대로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 룰의 전쟁이 이것도 시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아마 치열하게 그동안에도 우리가 늘 이제 이 경선 룰 관련해서 논란이 가장 많잖아요. 어떤 그 선거든 간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전당대회 놓고 또 한 번 그 경선 룰을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한 차례 또 뭐 갈등을 좀 겪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룰의 전쟁 이제 시작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좀 이재명 의원 행보하고는 정반대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이제 그 전 후보죠. 전 대표신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이제 선거에는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고 계셨고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보통 이제 대선에서 본인은 물론 최종 후보는 되지 않으셨지만 경선을 했던 분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휴지기를 갖는 것은 전통적으로 대선 후보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했던 룰에 다르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낙연 지금 이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그 대선 후보들이 했던 행보들이죠. 보통 이제 외국에 나가서 1년 또는 뭐 짧게 있다가 들어와서 다시 정치를 개개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 이낙연 의원은 그런 점에서 이재명 의원과의 차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일단 지금이 이제 민주당이 내용이 커지고 있고 충돌할 양상을 보이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단 좀 거리를 두고 외국에 나가 있다가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면서 또 당내 개파에 관련된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되면 본인이 들어와야 될 시기를 잡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낙연계라고 소위 분류되는 분들 입장에서 뭐 당대표 선거 끝난 이후에도 본인들의 세력화를 통해서 공천에서 일정 부분 본인들의 지분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필요로 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들어와서 다시 정치를 시작하는 그런 어떤 그 그림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기 귀국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있어요.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시점이 상당히 유동적이다. 1년을 다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미국으로 가면서 강물은 굽이쳐도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대통령 출마 포기 안 하신다는 얘기죠. 포기 안 한다. 예, 대권 도전 준비하겠다. 예, 그 얘기로 좀 이제 읽히고요. 예. 그러니까 대안은 이낙연뿐이다. 아마 이런 쪽으로 좀 흘러가길 굉장히 원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를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나와서 당대표가 됐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당 지지율이 상승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개파 갈등이 더 악화되면 어떻게 하죠? 예,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또 아마 비대위를 만든다거나 뭐 혁신위를 만든다거나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어찌됐건 총선 앞두고 한 차례 또 그런 또 경랑이 또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죠. 그런 경우에 이제 다시 이제 이낙연을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아마 그 상황을 본인은 좀 계산해 놓고 지금 이런 행보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대선 주자급 정도 되면 한번 실패를 맛보고 한 뒤에는 이런 자기 충전, 재충전 시간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재충전 시간 가졌었잖아요. 독일 가서. 뭐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사실은 이 정치권에 늘 있다 보면 그러니까 이 숲을 보는 그런 시야가 아무래도 좀 좁아지게 돼 있어요. 자꾸 나무만 보게 되고 지엽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렇게 좀 떠나서 큰 그림을 좀 보고 접근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이긴 국민의힘 상황도 좀 볼까요? 자, 국민의힘 내에서도 아직 이준석 대표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 주도권 다툼이 이미 시작된 이런 모습입니다. 선거 이기자마자 뭐 혁신위를 띄울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가고요. 그리고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을 분당을 당협위원장이 배치하면서 지금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습니다. 정진석 의원 그리고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뭐 나중에 입장을 약간 바꾸긴 했습니다만 비판적 입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자기 정치한다. 정진석 의원은 그렇게 직격탄을 날렸어요. 뜬금없다. 왜 우크라이나를 가느냐. 그리고 정부에서도 반대했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물론 이준석 대표는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오늘 또 정진석 의원은 정미경 최고위원을 분당을 해. 왜냐하면 정미경 최고는 원래 수원 지역구거든요. 분당을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무래도 보수적 색채가 강하고 그쪽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 배치한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이제 계속 지금 그 쓴소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미경 최고위원이 워낙 그 분당을이
지역구로 그 전에 공천 신청을 한 게 아니기 아니, 때문에 예, 그런 수원이었어요. 건가요? 그러니까 수원을 예. 원래 지역구로 해서 활동을 네. 많이 하셨었거든요. 거기 출마도 하셨었고, 그래서 아마 이제 뜬금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 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네. 그쪽에 아마 본인하고 친분이 있는 정미경 최고원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결국 이준석 대표와 지금 윤핵관으로 불리는 정진석 그 의원과의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6월 24일 날 있을 윤리위원회 결과와 결부가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윤리위원회 일단 그 안건으로 올라왔다고 하면 네. 이게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과연 안건을 올렸을까 하는 부분에 첫 번째 의문이 있어요. 물론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저도 몰라요. 모르지만 윤리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것 자체도 사실은 이준석 대표한테 상당히 큰 부담이고, 거기서 뭐 징계 절차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리 가벼운 만약에 경징계라도 징계를 받게 되면 네. 대표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 그럼 윤리위원회 결론 이걸 먼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걸 지켜봐야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핵관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진석 의원의 저런 발언들은 결국 예. 당 대표를 윤핵관에 가까운 분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을 낳게 하는 발언으로 들려져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뭐 친윤 의원으로 불리는 분인데요. 자, 이준석 대표를 향한 이 같은 공개 비판이 권력 다툼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데 대해서 일단 선을 그었는데요. 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좀 성급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혁신을 발족하려면은 혁신의 구성부터 어떤 인물로 할 것인지, 두 번째로는 아이템, 어떤 부분을 논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정하고 그리고 발족을 하는 것이 맞았는데. 예. 일단 뭐 말을 아끼기는 했는데 비판은 담겨있는 이런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어차피 기차는 간다. 고 김영삼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해서 반격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곧 돌아올 텐데 돌아오고 나면 당이 한번 좀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예, 예. 당권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윤핵관들 당연히 이제 당권, 그러니까 지금 뭐 원내대표는 차지했습니다만 당대표 자리도 본인들이 장악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다음번 총선 때 어찌됐건 뭐 친윤계를 많이 배출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겁니다.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또 좀 방어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거죠. 본인도 대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차기 대권에 본인이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뭐 이렇게 방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사람들 여기저기 심는다든지 예.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본인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그걸 시작을 한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그것도 상당히 이번에 좀 그 선제적으로 치고 나온 그런 그 예. 상황이죠. 윤핵관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카드에. 예. 왜 선거에 이긴 정당이 갑자기 혁신위원회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기도 하고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공방전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된 상태고, 뭐 지금 당연히 징계위 그 안건도 좀 이제 중요한 그 사안으로 아마 이제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파장이 좀 예상이 된다. 예.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 혁신위원회 1호 위원으로 내정된 천하람 변호사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선거 때는 이준석 대표의 이런 이슈 주도권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쪽쪽 빨아먹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는 뭐 너무 자기만 주목받는 거 아니야?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네, 자, 영선의 30대 당대표. 사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면서부터 지지율이 좀 올라간 측면도 있고요. 선거를 무엇보다 2번이나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당내에서 나름 뭐 세력은 없지만 어느 정도 역할은 있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들어보셨지만 젊은 그 관계자분들 중심으로 옹호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대표되고 나서 또 새로 영입한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대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젊은 층들을 많이 이렇게 당에 들어오도록 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고 이준석 대표와 함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에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사실 젊은 층들이 많이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들어온 이후에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세대 교체에 많은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봐요. 그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그 윤핵관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뭐랄까요? 뭐 본인들의 의견을 받아주고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대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편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핵관 입장에서 원내대표는 본인들이 원하는 윤핵관이 앉았지만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있는 한 당을 정말 윤석열화하는 데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이겨야 되죠. 다음 이제 그 보궐선거 또 하나 있는데요. 전북 지역에서 그것도 이겨야 돼요. 본인의 정치 생명이 거의 걸려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이제 이건 예를 드는 거고요. 만약의 경우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선긋기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대표로서의 지지를 계속 가져가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선긋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윤석열화된 정당이 된다. 그 대표가 윤핵관이나 아니면 윤핵관 가까운 분이 된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당정이라고 해야겠죠. 네. 당정 간의 협치랄까 아니면 결합 이런 부분들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보다는 다른 분이 그 대표 자리를 앉는 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아마 흔들기가 시작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임기를 다 채우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혁신이 띄운 것도 우크라이나 간 것도 결국은 끝까지 자기는 임기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본인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결국 윤핵관과 대응해서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요. 당내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밀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건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는요. 본인 혼자서 뛰어도 얼마든지 여론을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 출연이든 아니면 여론을 몰이를 해서라도 본인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전이 만약에 충돌이 일어나도 일전을 불사할 걸로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보니까 대표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으면은 새 대표는 자녀 임기만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중간에 뭐 교체가 된다고 해도 이게 올해 안에 대표가 바뀌면 총선 공천권을 행사 못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래서 이제 뭐 일정 시점을 좀 이제 놓고 그 시점에 가서 뭐 이제 그만두도록 만들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 다 시나리오죠 일단. 그런 거고 이준석 대표에게 이 혁신위원회는 일종의 이제 방패가 되는 겁니다. 윤핵관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패. 그것도 아주 강력한 방패인 거죠. 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에 혁신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혁신하겠다는데 그거를 뭐 대통령이 막을 수 있나요? 또는 뭐 윤핵관들이 막을 수 있습니까? 막는다라고 한다면 개파 정치한다라고 또 역으로 공격당할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장악력을 좀 행사를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잘 조화를 시켜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쪽도 저는 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 윤석열 대통령 대선 기간 동안 이준석 대표랑 갈등도 있었지만 화해하면서 포옹도 하고 극찬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중재를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윤핵관들도 과도하게 이렇게 당을 단숨에 장악하겠다 이 생각을 좀 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뭐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명분을 이제 얻어가면서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자기 계파가 지금 뭐 확고히 형성이 안 된 상태이긴 한데 그런데 지향점은 보면 결국은 또 자기 계파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처럼도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성공이 자기 계파가 많았기 때문에 성공했나요?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거든요. 따지고 네. 보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과 본인하고의 관계 부분을 자꾸 이렇게 개파적으로 엮으려고 애를 쓰지 마라. 예. 오히려 당은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일정한 긴장 관계, 협조 관계가 동시에 좀 유지가 되는 그런 상태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건강한 상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안철수 의원 얘기도 좀 해볼까요? 5년 만에 다시 여의도에 입성했고 오늘 국회에 또 등원을 했는데 이제 3선 의원이긴 한데 보수 여당 의원으로는 이제 처음으로 등원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내에서 앞으로 당권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 안철수 의원은 자기 힘으로는 어려워요. 국민의힘 내에서 사실은 합당은 하긴 했지만 세력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 지지 기반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당권 도전에서 과연 당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출근하면서 그 인수위 쪽에 들렸다 온 걸로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결국 윤심을 등에 업겠다는 거라고 보여져요. 본인이 지분이 있다. 이 정부에 지분이 있고 본인이 네. 인수위에서 열심히 활동했지 않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을 밀어줄 거다. 이런 어떤 뉘앙스를 보여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없으면 사실은 당권 도전에 한들 당선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들의 전폭적 지지가 있을 때만 당권 도전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이제 윤석열 정부와의 어떤 친밀감 그리고 윤핵관들과의 어떤 스킨십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지를 끌어오게 할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서 본인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당권을 잡고 공천권 행사해서 다음 대권을 노리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또 어찌 보면 지난번 예전에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 과정이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거기 없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이건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안철수 지금 의원의 앞으로의 미래는 달려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시 이번에도 윤심이 어디 있냐. 예.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군요. 자, 남은 시간 동안 짧게 이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보수단체 시위가 연일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글쎄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강한 그 반발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제 법대로 하겠다. 일정 수준의 집회 시위는 감내해야 한다. 자,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뭐 그렇게 들리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고 있는데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뉘앙스로 들려져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좀 불법적인 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한 시위에 대한 우려를 좀 표명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물론 이제 본인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꼭 검사로서의 위치는 아니잖아요.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사저 앞에서 하는 집회는 저는 정상적인 집회라고 보이지 않아요. 과도한 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우려를 표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금태섭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으로 시위를 막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자제를 호소드린다. 자,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념 발언하고는 좀 차별화가 됐을 텐데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과거에 얘기했다시피 정무적 판단이 조금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네.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 그냥 그 립 서비스에 불과하거든요. 예. 대통령이 뭐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저분들이 시위 그만두실 분들도 아니고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네. 뭐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시위하는 사람들도 조금 자제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이제 취지의 얘기였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미 대통령실에서 우려를 전달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는 있는데. 예. 뭐 기회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뭐 사실은 뭐 지금 오늘 하신 얘기 이상의 얘기를 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그 시위 자제를 요청하는 정도
그런 정도의 언급은 뭐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뭐 주민들의 불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자, 오늘 나이트 포커스 두 분 의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추진봉 성공회대 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도 북한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로 보이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 기간 경고해온 우려라고 설명했습니다. We remain concerned that the DPRK could seek a seventh nuclear test in the coming days. It's a concern we've warned about for some time. 또 이 우려가 긴급 상황이지만 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동맹 간에 단합된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같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미 전략포럼에서 핵실험 가능성 질문에 명백히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인 한국과 일본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the ROK, and Japan continue to be in full alignment on our approach to countering the threat posed by the DPRK. 앞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이사회에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영변에 5메가와트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징후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반도 상황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미 군 당국이 대응 사격을 하면서 강대강 대치로 흐르는 양상입니다. 그런 만큼 북한이 도발 수위를 올리기 위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어제는 지대지 미사일로 응수했던 한미가 오늘은 서해 상공에서 연합 공중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미 외교차관도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공격 편대군을 이룬 전투기들이 서해상 공역을 비행합니다. F-35A와 F-15K 등 우리 공군 전투기 16대와 미국 공군의 F-16 전투기 4대 등 모두 20대가 투입됐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8발 발사에 지대지 미사일 8발 실사격으로 맞대응했던 한미가 이번엔 공중에서 정밀 유도 무기를 장착하고 무력 시위 비행을 실시한 겁니다. 합참은 이번 비행을 통해 한미 연합 방위 능력과 함께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선 한미 외교차관이 마주 앉았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이 열린 지 약 2주 만의 만남입니다. 양국 차관은 우선 최근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쏘며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추가 제재와 더불어 한미 방위태세 차원의 조치도 고려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There would be a swift and forceful response to such a test because as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tself has said, there is concern that they may conduct a nuclear test. 또 최종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하며 북한에 협상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과 함께 핵 군축 협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일관된 입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외교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양국은 아울러 북핵 등 영내 현안을 풀기 위해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내일은 한미 차관에 더해 모리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까지 한자리에 모여 3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는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오히려 미국이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다면서 북한 편을 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주에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해도 미국 주도의 제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재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중국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오히려 제재를 해제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美方应当展现善意，拿出实实在在的行动，而不是空喊对话的口号。 중국 관변 매체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한국과 미국의 강경 노선 때문이라며 더 북한 편을 들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새 정부에 대북 강경 노선을 취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이후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이 긴장 고조의 직접 원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국제사회의 이익과는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维护朝鲜半岛的和平稳定，实现半岛无核化，符合有关方面和国际社会的共同利益。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바라고 있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에는 적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북한을 끌어들여 미국에 함께 맞서는 게 더 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미중 대결이 고조될수록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피고인들이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전지방법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만입니다. 백 전 장관은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추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제가 취임할 당시에도 월성 1호기는 가동 중단 상태였으며 퇴임 시까지 가동된 적이 없는 원전이었습니다. 향후 제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소된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도 법정에 출석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정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혐의 인정하시나요? 혐의 인정하시나요? 첫 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 측이 공소사실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검찰은 검사 4명이 1시간 20여 분 동안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과 최 전 비서관이 한수원의 지속적인 지시와 압박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이 담긴 설비 현황 조사표를 제출하게 했고 결국 이사회가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즉시 가동 중단 지시는 내부보고 시스템 글에 남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댓글로부터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사가 장황하게 기재한 공소장 내용은 사안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고 주장의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공판에서 증거 목록을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향후 증인신문도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어서 재판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오늘 오전 9시 17분쯤 충북 옥천군 안남면의 한 야산에서 소나무 정비 작업에 투입된 고소 작업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10m 높이의 작업대에서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61살 A씨 등 2명이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고소차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는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시 반쯤 경남 하동군 악양면에서 행글라이더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행글라이더를 타고 있던 60대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동호회 회원들과 이륙 후 1시간가량 활공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국토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부산 도심을 무리지어 달리며 다른 차량을 위협한 오토바이 운전자 14명이 붙잡혔습니다. 차량 사이를 파고드는 고개 운전에 터널 역주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황령터널 안에서 고개를 하듯 차선을 넘나드는 선두 뒤로 오토바이 10여 대가 뒤따릅니다. 무리지은 오토바이 때문에 뒤따르던 차량이 놀라서 속도를 줄이고 오토바이 한 대가 넘어지면서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터널 안에서 역주행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20분쯤 뒤 서면 교차로.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차량 사이를 오토바이가 위험하게 파고듭니다. 교차로를 계속해서 돌면서 다른 차량에 큰 위협이 되는데 경찰관이 저지하려 다가가자 달아납니다. 서면 교차로를 빠져나간 뒤에도 오토바이는 계속해서 무리지어 2시간여를 더 달렸습니다. SNS로 연락해 지난달 9일 새벽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만난 오토바이 14대. 무리지어 3시간을 달리며 과속과 고개운전, 역주행 등 공동으로 위험행위를 했는데 번호판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경찰이 추적에 애를 먹었습니다. 부산 시내에 있는 CCTV 110여 대를 활용을 해서 동선 추적 수사를 했습니다. 10대와 20대인 일행 가운데 일부는 무면허와 무보험으로 확인됐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있는 공동위험행위 혐의 등으로 14명을 입건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문을 할 때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무인 점포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물론 24시간 열려 있으면서도 인건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지만 관리자가 없다 보니 각종 범죄와 기행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피해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무인 오락실입니다. 한 여성이 들어오더니 지폐 교환기에서 현금 뭉치를 빼갑니다. 10분 뒤 이 여성은 인근의 다른 무인 오락실에도 나타나 또다시 현금 뭉치를 빼갑니다. 모두 1,0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이 여성은 이런 5만 원과 만 원짜리 고액권을 지폐 교환기에 넣고 1,000원으로 무더기로 바꿔가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졸지에 잔돈이 없어진 오락실 주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하루 장사를 날렸습니다. 600에서 700만 원 정도의 피해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은행에서 3, 40만 원 정도만 돈을 바꿔주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은행들이 밀집해 있으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한 무인 편의점에선 냉장고에서 제품을 꺼내곤 다시 넣어놓지 않는 일부 손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물건을 꺼내놓고 제재를 안 갖다 놓고 그냥 바깥에는 실온에다 놔놓으니까 다 녹는 경우도 생기고 거진 내가 더 부담되는 거고. 관리자가 없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기행이나 모렴치한 행태로 피해를 보는 무인 점포들. 이보다 훨씬 심각한 각종 절도 범죄 등에도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인적 드문 밤 결제기를 뜯고 현금을 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서울 은평구에선 결제기에서 돈을 턴 학생들이 음식까지 훔쳐먹고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피해가 늘다 보니 경찰이 아예 무인 점포 대상 절도 범죄만 따로 통계를 내는데 집계를 시작한 지난해 3월 223건이던 게 올해 3월 41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CCTV 말고도 추가로 신원 확인 시스템을 설치해 피해를 막아보려는 점주들도 있지만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이런 이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장치를 설치하지만 그런 합리적인 어떤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욕망 구조까지 뭐 지금 관리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른바 양심 거울을 설치해 개인의 도덕심에 기대보려는 이색 아이디어까지 나오지만 이 역시 실효성은 의문스러운 상황. 인건비를 아끼면서 각종 기행이나 범죄도 예방할 수 있는 묘책은 없는지 무인 점포 점주들의 고민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 6, 7, 8호선을 평일에 새벽 1시까지 탈 수 있게 됐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서 빚어진 심야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인데 8월부터는 서울 지하철 전 노선의 심야 운행이 재개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 6, 7, 8호선의 심야 운행이 재개됩니다. 2년 전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이동량 감소로 지하철 심야 운행이 폐지됐습니다. 평일에 종착역 기준으로 자정까지 탈 수 있었는데 이제 다시 새벽 1시까지 탈 수 있게 된 겁니다. 단 주말과 공휴일은 자정까지 운행합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빚어진 심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단계적으로 지하철 연장 운행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엔 9호선과 우이신설선의 심야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에 연장 운행하는 2호선은 시내를 순환 운행하는 데다 워낙 승차 수요가 많아 이동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호선에 특히 그 심야 이동 수요가 많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그 심야 연장 운행이 재개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의 시민들의 그런 심야 이동 불편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서울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 등도 심야 운행을 시작합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은 8월 1일부터 심야 운행을 재개합니다. 앞서 심야 지하철 연장 운행을 놓고 서울교통공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마찰이 있었지만 교통공사가 심야 연장 운행 폐지로 감축했던 인원을 다시 채우기로 하면서 갈등이 봉합됐습니다. 지하철 막차 시간은 각 역사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공항은 해외 여행객들로 다시 북적이고 있지만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2년간 인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업무만 크게 늘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공항 측은 현재 인력으로도 운영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공항에서 환경미화 노동자로 일한 지 4년 차 되는 53살 오범석 씨. 일상 회복 이후 일터는 활기를 되찾았지만 오 씨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코로나19 2년 동안 동료들이 중간에 퇴사하거나 정년 퇴직으로 우수수 빠져나갔지만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TO가 25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 18명이 그를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근무량보다도 지금 이용객이 많아지다 보니까 쓰레기 양이나 이제 화장실의 양도 한두 개씩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하는 게 굉장히 과중되죠. 우리가 부담이 많이 오죠. 인천공항 한 달 이용객 수는 거리두기 해제 전인 지난 3월 41만여 명에서 지난달 93만여 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 달 항공 규제가 전면 해제되면 연말에는 400만 명까지 늘어 코로나19 이전 3분의 2 수준까지 회복될 거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장 인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줄어든 수준 그대로입니다. 올해 4월 기준 인천공항공사 3개 자회사 정원 9,700명 가운데 약 9%에 달하는 880여 명이 현재 충원되지 않아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신입사원 260여 명 채용 공고를 내긴 했지만 월급이 최저시급과 별반 차이 없는 수준이다 보니 입사자는 절반 수준에 그쳤고 이마저도 중도 퇴사자가 속출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노조는 높은 업무 강도에 처우도 낮아 인력 공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공항 현장의 임금 수준을 보고 입사 지원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남아있는 인력, 새로 들어올 인력 모두 놓치기 전에 공사는 즉각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을 실시해야 한다. 반면 공사 측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하루 이용객 수가 5분의 1 수준으로 현재 인력으로도 운영에 차질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부족한 인원은 항공 수요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라면서도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은 자회사와 노조가 협의할 대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상 회복과 함께 공항 운영이 정상화되면서 해외 여행객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인력 확충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거로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인력 감축과 낮은 처우 등으로 쌓인 노동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업무 공백과 이용객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에게 나란히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 찾아 안 의원과 이 고문을 차례로 예방하고 윤 대통령 명의의 난을 전달하며 국회 입성을 축하하고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 수석은 예방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안 의원이 최근에 당선 인사를 하다 쓰러졌을 때 윤 대통령이 전화를 준 것에 고마워하는 것 같다며 덕담을 주로 주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수석은 이 고문에게 대통령이 여야 막론하고 만나서 소통하고 소주 한잔 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과거 대통령들보다 많이 만날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일 여름보다 봄에 가까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늘이 흐리고 곳곳에 비도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 내일도 구름이 잔뜩 끼는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이 26도, 대구 23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는 높지만 예년 기온을 밑돌며 상대적으로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낮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남부와 충청 남부, 일부 남부 지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겠고 밤에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모레는 중부와 남부 내륙에 또다시 요란한 비가 오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5도, 광주 16도, 대구 1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5도, 광주 25도, 부산 22도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주 후반에는 다시 날이 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9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